3절 뭐라고 할까? 3항이라고 할까? 예,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이제 과학적 권리와 인간관계는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연결되니까요. 어디로 연결된다? 동기부여이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과학적 권리나 인간관계는 둘 다 있잖아요. 나중에 연결돼요. 자, 조직이론을 공부하면은 동기부여 이론이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 이쪽 파트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인사행정에 가면 보수 시스템이 나와요. 보수 체계. 그래서 인사행정 파트하고 다시 연결돼요. 그래서 관련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여러분 다른 과목에도 쭉 이어져요. 이게 어떤 과목이든 다 있잖아요. 행정학에서 파생돼서 나가는 과목들, 뭐 예를 들어 경찰학도 있고 보건학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이런 모든 파트에서 이런 내용 다 그대로 원용했어요. 다만 얘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글자가 좀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초 관리 파트입니다, 이게. 자, 인간관계론부터 볼게요. 인간관계론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있죠. 사람 사이 관계죠. 이 인간관계를 우리는 사회라고 부른 거예요. 사회라는 개념을 인간관계를 이렇게 지칭한 말인데요. 이건 관리 기법이에요. 인간관계는 과학적 관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간관계론은요, 자, 개념할 때요, 제일 먼저 인간관계란 것은요, 조직 구성원의 인간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입니다. 심리적 측면,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비합리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관리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로는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리 기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리적이란 말 써요. 심리적 측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자, 과학적 관리하고요, 인간관계로는 이제 근본적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과학적 관리는요, 심리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입니다. 우린 경제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합리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 측면 또는 합리적 측면을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고요. 인간관계로는 이게 아니라 뭐였다? 심리적 측면. 다시금 비합리적 측면이에요. 자, 이런 심리적 측면이냐 비합리적 측면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목표는 같다, 방법이 달라, 이런 얘기. 방법이 달라. 자, 왜 나오게 됐을까? 배경을 봅시다. 이 배경을 보면요,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된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1929년 1930년대요 그럼 1930년대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20년대부터 시작되겠지만 1930년대 어떤 상황이 있었다? 경제공황이 있었잖아요. 경제공황이 발생합니다. 경제공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노조운동이 격화돼요. 이 당시 노조운동이 많이 나오게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식민지 시기에 노조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시점이 나와요. 1929년도부터 31년도까지 나와요. 29년, 30년, 31년 이런 시점에 노조운동이 일어나요. 노조운동이 또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사회주의 때문에 나와요. 그럼 사회주의는 또 언제 나오냐 하면요,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계 확산을 시도해요. 이게 1925년도쯤에 전세계 확산을 시도해요. 그리고 나서 1927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신간의 사건이라고 해서 신간 좌우합작운동이 있어요. 그러나 이 좌우합작운동은 바로 붕괴가 돼요. 왜냐하면 코민테른에 의해서 좌우합작운동을 저지시키고 극좌 노선으로 전환이 돼요. 그것이 1929년 이후에 나오는 원산 총파업이 나온 계기가 됩니다. 어렵죠, 그죠? 행정학을 공부한다는 게 이게 필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는데, 이게 배경 지식을 작용하면은 모든 학문이 같이 동반 상승해요. 모든 현상이란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와요.
원인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원인이 나오겠죠. 원인이 나오고, 이 원인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현상은, 그럼 다음에 어때요? 어떤 결과, 어떤 대책이 필요해지겠죠? 이게 사회과학의 기본 틀이에요. 제가 자꾸 이걸 뭐냐, 형성시키는 거예요.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또는 현상, 그 다음 대처 방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럼 경제 공황이나 노조 운동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의 관리를 비판하게 된 겁니다. 기존의 관리 기법을 비판하게 돼요. 그럼 이때 기존 관리는 뭐겠습니까? 과학적 관리였겠죠, 그죠? 과학적 관리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보다 좀 더 발전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관리 기법이 요구되었다. 역시 뭐냐면 사회가 요구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기존의 관리 이상으로 더 나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어떤 사회적 요청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기가 작용한 게 있어요. 그것이 엘턴 메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호손 실험이라고 있어요. 호손 실험. 그래서 이것이 보통 직접적 계기로 작용돼요. 직접적 계기. 그래서 다음 중에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 바로 호손 실험이에요. 엘턴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 그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인간관계론의 대부분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인간관계론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호손 실험은 뭘까요? 자, 호손 공장에서 1년의 실험을 하게 돼요. 근데 실험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이거 했을까요? 결국 가장 우리가 경영에서 중요한 관심은요, 이거 뭐냐 찾는 거. 이게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요. 생산성 결정하는 요인이 이거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걸 이제 찾고자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생산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100년 전이나, 그죠? 현재나 앞으로나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나오는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찾다 보면 어때요?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연구가 앞으로도 이어질 내용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는 하나의 가정을 둬요. 그 가정을 두기를, 실험했을 때 가정을 두기를 조명도와 작업 능률의 상관관계를 불러요. 그러니까 조명도와 작업 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되거든요. 즉, 조명도가 높아지면은 작업 능률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두고 실험을 해요. 그런데 조명도가 높이고 낮춤에 따라 작업 능률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조명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능률은 전혀 변화가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왜 그러냐 라는 걸 이제 찾는 겁니다. 자, 지금같이 이제 추운 날에, 그죠? 난방기 다 꺼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작업 능률, 공부 능률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난방기를 빵빵하게 28도 올렸어요. 공부 엄청 잘 돼요? 안 돼요. 그죠? 다 자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다음에 헐츠버그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중에 하나를 벌써 살짝 언급했어요. 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상관관계를 이제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4차 실험이 시작하게 되고요. 총 기간이 8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연구하고 그 결론은요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째, 얘와 얘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조명도와 작업 능률은 관련이 없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두 번째, 공식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이 존재한다 이거죠. 공식 조직이 있으면은 그 속에, 공식 조직 속에 비공식 조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밝혀요. 그럼 이때 공식 조직이란 말은요, 바로 이제 뭐냐, 공장을 얘기한 겁니다. 공장 내, 공장 속에 뭐가 있다? 많은 비공식 조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공식 조직을 자생 집단이라고 불러요. 자생 집단.
자생 집단은 다시 줄임말입니다. 자연 발생적 집단입니다. 자연 발생적 집단이란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적 모임을 얘기해요.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이 있다. 사적 모임이 있다. 동문회, 동창회 이런 것들, 향후회 이런 거, 취미 클럽 이런 것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 안에 많은 이런 사적 모임이 존재하더라. 그런데 이제 결론이 이제 도달하기를, 생산성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그래서 생산성은 바로 어디에? 비공식 조직에 대한 소속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은 비공식 조직에 대한 소속감, 귀속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소속감이나 귀속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비공식 조직에 대한 소속감, 귀속감이 있어요. 이 소속감이나 귀속감이란 말은 경제적 요인이다? 아니잖아요. 비경제적 요인이죠. 이걸 우리는 심리적 요인이라 부른 거죠. 그래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 결론적으로 뭐였다? 경제적 요인이 아니야. 그럼 뭔데? 심리적 요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인간관에 대한 가정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래의 인간은 무엇을 추구한다? 경제적 요인을 중시했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인간은 심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 이걸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간은 뭐냐면 사회적 인간,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고 봐요. 그 결과 인간에 대한 가정을 사회인이라고 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정 자체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즉, 인간은 경제적인 것만 추구한 존재가 아니야.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중요해 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제 산업 현장에 가면은 급여가 많기 때문에 그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은 꼭 아닙니다. 급여가 많다고 해도 이직률이 높은 직장이 있고요.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오래 가는 직장이 있어요. 오래 가는 직장의 공통적 특징은요?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조직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조직의 구성원 사람들 간에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직장에 오면 재미있다. 한마디로 재미있다. 재미있다. 일은 재미없지만 사장은 싫지만 동료들이 재미있다. 그래서 이들은 퇴근해도 곧바로 집어 달려가지 않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놀러 많이 가요. 그래서 1년에 44철 계속 관광버스로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란 것도요, 와서 공부한 탁 하고 탁 돌아간다? 재미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란 게 처음에는요, 밥 먹는 친구, 이른바 밥터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스터디 가장 원조는 밥터디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커피 마시는 친구, 그 다음에 컵차기한 친구, 그 종류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너무 해버리면요, 주와 종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계속 먹자 이래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결국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이 다른 측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관리자는 무엇을 관리할까에 대한 관심이 바뀌는 거죠. 중요한 건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관리자의 입장에 봤을 때 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 그래서 이게 사내 앞에 있던 후생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는 후생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직장에서 새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인간관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왔다라는 거. 자, 이것이 과학 인간관계론이라면은, 자, 기본적 내용이 있고요, 원리가 있고요. 그다음 인간관계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이제 보시면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자, 206조에 보시면은
사회적 성격이 중요하다. 그죠? 심리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측면, 심리적, 비합리적 측면을 얘기하죠. 그 다음 비공식 조직을 중시하였고요. 그 다음 비경제적 요인을 중시하였고, 그 다음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파트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인간관계로는 이제 행정의 여러 파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 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의 강조입니다. 비공식 조직에 대한 순기능의 강조라는 측면이 이어지고요. 능률 간의 변화가 와요. 우리 전통적 능률을 기계적 능률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다? 사회적 능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회적 능률을 개념 정의할 때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회적 능률이란 인간적 가치를 고려한 능률 이렇게 정의 내렸죠. 자, 사회적 능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념화되나요? 자, 인간적 부분을 무시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가치가 포함되는 능률을 사회적 능률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상 인간에 대한 전제를요 X론에서 Y론적, 이거에 따른 관리를 Y론적 관리라고 불렀죠. Y론적 관리. 그 다음에 인간 가치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후에 행태론으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것이 바탕으로 남의 행태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행태과학에 대한 기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점도 있죠. 이거는 반토막이에요. 인간은 합리적, 경제적 측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합리적 측면을 무시했다라는 측면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요. 또 폐쇄체제란 말이 있어. 이건 나중에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경제적 동기에 대한 무시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관리자를 위한 인간 조종의 학문이다 이런 말 써요. 이건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누굴 위한 거냐라고 할 때요.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판점이 있고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정리해서 봤을 때요. 과학적 관리와 인간관계론의 다음에 옵니다.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점,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차이점부터 먼저 봅시다. 자, 차이점부터 먼저 보면요. 자, 과학적 관리는 자, 제일 처음에 공식적 조직을 중시합니다. 공식적 조직을 우리는 구조라 불러요. 공식적 조직을 중시하였다. 다시 얘기하면은 구조적 측면만 중시했어요. 근데 얘는 뭐였다? 비공식적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 비공식적 조직의 중요성, 이걸 인간이라 부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시간 동작 연구였죠. 이쪽은 엘턴 메이 호손 실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간을 뭘로 봤다? 합리적, 또 다른 말로 경제적 인간. 이쪽은요 비합리적 사회적 인간 이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앞에는요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이렇게 봤죠. 자, 요건 우리 앞에 봤던 내용 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조직이 이렇게 생겼을 때요. 조직에는 가장 상층부에 있는 사람을, 자, 이걸 관리자란 말 쓸 때요. 관리자를 다시 쪼개면요. 가장 상층부에 있는 사람을 최고 관리자라 부르고요. 보통 우리가 사기업에서는 CEO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및 하위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국장, 과장, 계장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밑에 다수의 부하 직원이 있어요. 이렇게 부하 직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과학적 관리는 뭐만 연구했다? 최고 관리자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구 중심이었다? 최고 관리자 중심의 연구예요. 근데 실제 부하에 대해서 노래방 같이 따라간 직원이 오너가 따라가지는 않죠. CEO가 같이 가지 않잖아요. CEO는 보통 가면 어때요? 점잖게 몇 마디 얘기하고 퇴장하는 게 예의죠. 또 주책 없이 계속 앉아있다가 욕만 바가지 걷어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있다? 요 사람과 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죠. 실제 부하를 관리한 사람은요 CEO가 아니고 누가 한다? 얘가 하는 것이야, 얘가. 그래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조직관리론이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3편 공부할 때 3편에서 우리가 관리자 말은 주로 누굴 지칭한다? 중간관리자를 보통 지칭합니다. 그래서 최고관리자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나 지금 이론을 얘기할 때 초기에는 뭐만 봤다? 얘의 기능을 가지고 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역할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유사점 볼게요.
둘 다 목표가 같다는 얘기예요. 목표는 뭐였죠? 그렇지. 목표란 말은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이건 같단 말이에요. 다만 뭐가 다르다? 수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단이 다를 뿐이지, 얘와 얘는 수단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같다. 공통점이에요. 둘 다 배제 체제라 불러요. 배제 체제.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이 과학자학이나 인간관계론은요, 누구를 위한 연구일까요? 관리자를 위한 연구일까요? 노동자를 위한 연구일까요? 얘를 위한 연구지 얘를 위한 연구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관계론 아닙니까? 그런 척 해준 거예요. 척 해준 거예요. 자, 회식 왜 따라가요? 회식을 왜 해줘요? 회식 해준 건 진짜 이뻐서 해준 게 아니라 뭐죠?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누구를 위한 연구다? 노동자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관리자를 위한 연구예요. 관리자를 위한 연구예요. 노동자를 위한 연구 아닙니다. 자, 관리자를 위한 연구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일어날 때 동기부여가 얘 스스로 동기가 부여된 것인가, 아니면은 얘가 얘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 것일까 라는 문제예요. 내 스스로 마음속에 우러난 동기부여가 아니라 누가? 관리자에 의한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외제라 부른다? 내제라 부른다? 외제라 부른 거예요. 동기부여의 외제예요. 이거 내제 아니니까 틀리면 안 돼요. 동기부여는 내재가 아니라 외재예요. 외적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외적 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심리적 보상, 하나는 경제적 보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본다면 외재입니다. 외재. 자, 그 다음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인간은, 이때 인간이란 말은요, 얘를 인간이라 불러요. 우리가 인간이란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이 인간을 얘기할 때요, 인간은 조직에서 목적적 존재일까요? 수단적 존재일까요? 수단입니다. 인간 수단입니다. 이걸 우린 도구라 부른 거예요. 인간은 단지 뭐죠? 수단이나 도구적 존재로 보았다. 도구란 말 써. 도구. 인간은 조직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도구적 존재다. 이제 도구적 존재란 말 써요. 이걸 나중에 있잖아. 이성을 얘기해요. 도구적 이성이란 말이 나와요. 실천적 이성, 도구적 이성 이런 말을 쓰게 돼요. 나중에. 하나의 조직의 입장에서 뭐죠? 부품입니다. 다만 아닌 척 할 뿐이다 라고 본 거. 그럼 인간은 영원히 도구로 남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좀 발전된 형태가 나온 것은 1960년대 이후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론이 나온 시점에 가서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현재까지 뭐죠? 인간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기업체들은 인간을 이렇게 보겠죠. 그죠?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은 인간을 정말 나의 파트너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고 인간은 도구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요, 능동적이다, 피동적이다? 피동적 인간입니다. 인간을요, 수동적, 피동적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인간은 피동적 또는 수동적 인간이다 라고 봐요. 자, 이런 것이 둘 사이에서 이제 유사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파트가 다음에 뭘로 이어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의 절반을 공부했어요. 기본 틀을 잡은 거예요. 요 말을 이해하고 확장만 해줄 수 있으면은 동기부여 이론은 벌써 반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서 유사점 차이점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현대행정을 갈게요. 자, 4절에 보면요, 현대행정학이 나오는데요, 행정 행태론이 있어요. 행정 행태론은 행태론 자체는 이제 사회과학의 전체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요, 행태론을 가지고 직접적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행태론은 나중에 뭐죠? 정책학을 공부하거나 현상학을 공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신제도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행태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처음 들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행동이라고 쓰거나 행위라고 쓰지 행태란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다 행태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 좀 아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말 자체가 처음 나오니까. 이거 워드를 있잖아요. 이게 타이핑 한번 시키면요, 처음 행태를 안 쓰고요, 행동이라 바꿨어요 이게. 아니면 어떤 사람 형태라고 써, 꼭 형태. 형태는 몰피즘, 외형을 얘기한 거고요. 행태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이거는 형태가 아니고 행태예요. 행. 이렇게 쓰면 능자죠. 능자에다가 마음심이 붙으면 태가 되는 거죠. 행태가 돼요. 행태. 행태란 말은 행동의 모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양 태자예요. 행동, 인간 행동의 모양, 유형, 규칙, 이걸 행태라고 불러요. 인간의 행동에는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규칙성이 있다. 그래서 이 행태란 말이 인간 행동의 유형, 모형을 얘기한 것이다. 자, 행태론에서는요, 자, 행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행정이란, 행태론자들은 행정을 정의 내릴 때요, 행정이란 행정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협동적 집단 행위다 라고 표현해요. 자, 이거는 행태론자들이 바라보는 행정의 개념정의예요. 행정을 행정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또는 협동적 집단 행위라고 정의를 내려요. 근데 개념 정의가 안 되면은 일단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좀 지나가면 이해될 때가 와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정의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 행태론자들의 연구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무엇을 추구하자? 사이언스. 과학성 추구죠. 그러니까 행정의 연구 목적. 이게 처음에 공부했던 얘기죠. 자, 연구 목적은요, 행정의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요, 과학성입니다. 자, 과학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요, 연구의 대상을 한정시키자. 연구의 대상 한정시키자. 사회의 현상을 두 가지로 인위적으로 분할해요. 가치와 사실로 분할해요. 이 중에서 무엇만 연구하자? 사실만 연구하자. 가치는 배제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배제하고 연구하자. 이것을 가치 중립이라고 부릅니다. 가치 중립. 자,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만 연구하자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럼 가치는 뭐고 사실은 또 뭐야? 얘는 가치 배제하고 사실만 연구하는데 사실은 또 뭐야? 사실이란 말은 사실의 영역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영역을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가치란 주관적인 영역으로서 검증이 불가능한 파트를 가치 영역이라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인간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인데요. 인간의 행위나 또는 행동을 인간의 행위나 행동이라는 것을요, 인위적으로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나오게 된 저 이면에는 어떤 마음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있어요. 숨어 있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겉으로 표현된 것이 인간 행동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드러난 부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가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물어보자.
사실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사실과 가치로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영역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부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연구해봤자 소용없다. 어떻게 알 건데? 마음을 어떻게 알 건데? 그래서 뭘 보자? 드러나는 부분을 보자는 얘기, 사실을. 이 사실의 영역을요, 관찰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경험적 검증하면, 경험적 관찰을 반복을 통해서 경험적 검증하면은, 또는 실증적인 분석하면은, 이 안에는 뭔가 행동의 유형이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행태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태론의 가장 본질은요, 인간 행동의 외적인 부분, 드러나는 부분을요, 한 번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반복하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모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관찰이에요.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은요, 봐도 관찰력이 없는 사람 몰라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음악이 뛰어난 사람은 음감을 빨리 잡는 거고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특징을 빨리 캐치하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게 둔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전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회과학은 관심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이게 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응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청춘 사업에도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성이 마음속에 뭐 있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어때요? 너 싫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싫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표현이 문제가 아니고, 그지? 규칙성이란 말이에요. 규칙성을 찾으면, 아, 이런 행동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거는 이거구나, 이게 하는 거야. 이게 둔한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죠. 빠른 사람은 이제 연애 박사가 되는 거고, 스포츠에 적용하면은 운동이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는 거고, 이 도박에 뛰어나면 어때요? 도신이 되는 거야. 옛날에 이제 도신에서 중국 영화 참 많이 들어왔어. 홍콩 영화 많이 들어왔어요. 도신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카드를 칠 때 사람이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 습성이 나온 거예요. 눈을 3번 깜빡였어. 이거는 거짓이야.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카 치는 사람들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 포카페이스라 부른 거예요. 포카 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표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손이 잘 들어왔어. 그럼 벌써 얼굴에 막 미소가 피어. 그럼 주위 있는 사람 다 알아. 다 알고 다 죽어버려. 그럼 완전히 날샜다고 먹어요. 이게 잘 알아야 되게. 이런 게 이제 관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응용하세요. 시험의 문제는 관찰력이 있습니다. 관찰력을 가지고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죠? 문제의 규칙이 있어요. 이걸 찾으면 공부는 조금 하고 점수는 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불러요. 듣보잡이 나오면 다 틀리지 하면 그거 아니에요. 맞춘 사람 다 맞춰요. 왜? 출제한 사람이 벌써 자기가 이제 내면서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뭔가 어색해. 그게 답이야. 설명이 필요 없어. 뭔가 어색해. 이제 영어 잘한 친구가 옛날에 고시원에 있을 때 참 많이 있었어요. 진짜 영어를 잘해요. 95점씩 나와. 행시 쳐갖고 90점이 나와. 야, 그거 어떻게 잘해? 해석해봐. 안 돼. 근데 어떻게 해? 그냥 예인 것 같아. 왠지 예인 것 같아. 불같은 감각이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해석을 잘한다, 주위에서. 점수하고 연결되진 않아요. 그냥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일 것 같아. 그게 정답이에요. 왜? 이미 자기는 이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규칙을. 영어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패턴이라는 게. 행정학도 보이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자, 얘는 연구할 수 있대, 없다? 없다.
이게 이제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은요,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적용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적용이 가능한 영역은요, 행태의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태의 규칙성이 없으면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은 행태론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행태론 적용이 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사회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이 있다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이 있어야 뭐죠?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했던 패턴이 내일도 이어지고 내일 그 다음도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런 규칙성이 있어야지 행태론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행태론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격동적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예측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적용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회적 불안정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정치에도 적용합니다. 모든 파트에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격동기적인 상황은요, 선진국과 후진국 중에 어디서 나와요? 후진국은 사회가 어때요? 예측이 안 돼요. 다음에 어떤 놈이 정권 잡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다음날 또 쿠데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개도국에서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개도국에서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럼 선진국은 없나? 선진국도 있죠. 그래서 선진국도 나올 수 있어요. 개도국은 대부분이 그래요. 얘는 대부분 그렇고 대부분 그렇고 선진국은요 1960년대 후반부터 나와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선진국도 격동기 사이로 빠지기 시작해요. 격동기 사이로 빠지다 보니까요, 행태론이 요 시점에 가니까 퇴주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나온 게 뭐였다? 후기 행태주의라고 불러요. 후기 행태주의.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가 나왔던 시점이 언제였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행태론의 전제 조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사회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규칙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태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분석하려면 분석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 정치 행태를 우리가 분석한 것은 분석 불가입니다. 분석 불가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그죠? 나이는 어려도 뭘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마 내 생각엔 본인도 잘 모를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적용할 수가 없어, 이게. 도저히 적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 임할 때도요, 어떤 후보자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일관성 있는 사람은 보통 어때요? 표로 많이 이어지는 건데요. 맨날 이제 말 반복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 이게. 우리는 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태론 이제 기본적 전제 조건이었고요. 자, 행태론에서요, 특징, 내용. 자, 210쪽에 행태론 내용, 본질. 행정은 사실 문제에 관한 협동적 집단 행위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는 가치 중립성이라고 부르죠. 자, 두 번째,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여 사실만 연구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가치 중립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논리 실증주의라고 불러요. 논리 실증주의. 이게 정확한 표현은요, 논리학에다가 실증주의를 결합한 형태를 논리 실증주의라고 불러요. 실증주의라는 말은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1830년대 오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학에 나와요. 그래서 1830년대 꽁트의 실증주의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역사에서 여러분 공부하면 실증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 보면 3분 두 개가 있죠. 민족사관, 실증사관, 사회주의사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실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실증이란 말을 우리가 경험적이란 말과 거의 같은 말로 써요. 실증적이란 말과 경험적이란 말은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이와 대비되는 말을 뭐라 쓰냐면 규범적이라고 불러요. 규범적. 규범적이란 말과 상대적 표현을 뭐라 부른다? 실증적 이렇게 불러요. 실증적, 규범적. 사회과학의 두 패턴이에요. 규범적 접근한 게 있고요. 또 하나 뭐죠? 경험적, 실증적 접근한 게 있어요.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 규범적 이 다른 의미예요. 공익을 정의할 때요. 두 가지가 있었죠. 공익은 앞에 본 바대로 뭐냐면요. 공익은 사익의 수없이 많은 사익을 합한 과정이다. 과정설이 있었죠. 과정설. 과정설은 어때요?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그런데 공익이란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몰라도 그 뭔가 있다. 이게 뭐지? 규범적 공익관입니다. 이걸 뭐냐면 선험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규범적, 선험적 공익관. 공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본 걸 뭐냐면 경험적 공익관. 경험적 공익관을 우리 앞에서 뭐냐 과정설. 그 다음 규범적, 선험적 공익관을 실체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사회가 큰 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규범적 접근이다, 경험적 접근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 실증주의. 모든 게 실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량적 분석이라는 것이 나와요. 계량적 분석과 함께요. 이렇게 써요. 자연과학적 분석 기법을 행정에도 적용한다. 이런 말 써요. 자, 이 자연과학적 분석 기법을 행정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부분은 이제 실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파트가 참 여러 가지로 발전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자연현상이 있잖아요. 자연현상이 있다가 하더라도 자연현상이 전부 다가 과학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자연현상이 과학이 되려면은 전제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 계량적 분석도 있고 경험적 분석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경험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경험적 분석 또는요 계량적 분석 이런 것이 필요해요. 계량적 분석, 계량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과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별자리가 이동해요.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죠? 천문학이 되죠. 그죠? 별자리 이동을 우리가 가져오면요 천문학이 되죠. 천문학은 뭐죠?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별자리 이동이 천문학으로 가면 과학이지만 별자리 이동이 인간이 운명을 결정지어준다. 점성술 이건 과학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비과학이잖아요. 타로 좀 보지 마세요. 별 도움 안 되니까. 근데 희한한 게 잘 맞아요. 그 참 신기해요. 옛날에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또 타로 좀 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카드 선생님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 좀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정말 신기한데.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뭐냐 과학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죠, 그죠? 과학이 아니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과학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침대는 뭐죠? 옛날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침대는 가구이다, 아니다. 1번 가구이다, 2번 아니다. 뭔데? 과학이다. 그래서 침대 시리즈가 최근에 또 한 번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런 게 이제 과학입니다. 그럼 동일하게요. 사회 현상도 과학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만 사회 현상도 뭐가 된다? 이런 걸 거치면은 과학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지적 수준이 있어요. 지적 수준. 인간이 지적 수준인데요. 이걸 우리가 과학으로 영역 당길 수 있나? 이렇게 물어요. 이걸 우리가 측정하죠. 이게 계량 활동에서 나타나죠. 그 계량에서 나오죠. 그죠?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정서적 측면을 우리가 과학할 수 있나요?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어떤 인간 행위란 것도요 과학이 가능하다는 본 거예요. 뭘 통해서? 계량화를 통해서.
계량을 통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회과학의 발전입니다. 행태과학은 이후에 사회과학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행태과학은 장점도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은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단점은요, 쓸데없이 복잡해요. 통계 수치를 엄청나게 제공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단순한 이게 있잖아요. 단순한 이론은 어렵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게 행태과학이에요.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자체가 객관주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태과학은 정치학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정치학에 쓸 때요, 이걸 흔히 정치공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표율과 선거에서 당선의 상관관계 분석하면 됩니다. 오전 9시에 투표율을 가지고 그날 누가 당선될까 예측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정치학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트에 다 쓰이는 파트가 행태과학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행태론은 방금 얘기했던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파트가 바탕이 되면은 나중에 신제도주의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배경으로 좀 이제 베이스로 좀 기초를 잡아두는데 목표를 뒀어요. 자, 공헌점과 비판점 넘어갑니다. 공헌점,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행정의 종합학문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 갈등, 권위, 리더십 등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조직관리라고 부릅니다. 자, 행태론은 나중에 조직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이 조직행태론이라 부르기도 해요. 조직관리론에 영향을 주었다. 예, 행정학과에서 조직론을 공부해도 조직행태론을 공부해도 사실은 그 파트만 알지 전체를 몰라요. 왜? 1편의 행태론을 알아야 이걸 또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행태론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점이 있어요. 학문적 연구 대상이 축소됩니다. 왜? 가치를 빼니까요. 인간행위에서 가치란 파트를 빼고 가도 되나? 이렇게 물음이 나와요. 그리고 개독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개독에 적용 안 되는 이유는 사회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유가 이제 행태론에 대한 이제 비판점을 작용하고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은 사회적 불안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 불안과 함께 행태론이 적실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후에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이것을 탈행태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후기 행태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실행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실행정은요, 이제 우리가 5회 가서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체제론은 있고요. 체제론 이외에 제3세기 이론이 있고, 그 다음 실행정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